1999년 1월 19일 삼척 노곡면의 문희재, 김모 씨는 이곳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도로공사는 조금 오래 걸리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던 김 씨의 눈앞에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량 2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그랜저와 하얀색 엑센트였는데요. 그런데 두 차 모두 차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탑승자로 보이는 이들도 다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 김 씨의 눈에 웬 이상한 물건이 들어옵니다. 바로 차 앞에 서 있던 2명의 남성들 중 1명의 손에 총이 들려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냥을 할 때 쓰는 엽총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 씨는 급하게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며 김 씨의 머리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본 남성이 총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남성은 재차 총을 4발이나 발사했는데요. 김 씨는 정신이 혼미했지만 필사적으로 차를 돌려 근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피신했습니다. 머리와 팔에 총격을 당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김 씨는 무사히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에 도착합니다. 피해자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차량은 도로 위에 그대로 있었기에 하얀색 엑센트 승용차가 범인들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남성은 당시 28살의 김모 씨, 그리고 여성은 27살의 장모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혼부부였는데요. 남편 김 씨는 전주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으며 부인과 이틀 전 결혼식을 마친 뒤 신혼여행을 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 내부가 어질러져 있던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지갑이 전부 사라진 것을 보고 이것이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이 아닌가 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사건이 너무 잔인했기에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원한 관계에 의한 사건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CCTV도 없었던 데다가 목격자 김 씨 역시도 범인들을 자세히 볼 틈이 없었기에 사건은 그렇게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경찰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바로 삼척 신혼부부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제보자는 자신이 범인들의 지인이며 얼마 전 가졌던 술자리에서 이들이 자신이 벌였던 범행을 술김에 고백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범인들은 수원과 안산에 숨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1999년 7월 6일 범인들을 검거합니다. 체포된 범인들의 이름은 정형구와 한준이였습니다. 정형구는 당시 36세, 한준이는 33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정형구가 술집을 운영하던 당시에 알게 된 사이로 한준이는 정형구가 운영하던 술집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들은 또 사업에 실패한 정형구가 기분 전환을 위해 사냥을 가자고 말해 함께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범행을 벌였냐는 질문에 이들이 밝힌 이유는 지금 봐도 상당히 경악스럽고 충격적입니다. 뒤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자신들을 추월하자 화가 나서 자신들도 피해자를 추월했고 그렇게 몇 차례 서로 추월을 반복하다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정형구가 발사한 사격으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이자 운전을 하고 있던 남편 김 씨가 후두부에 중상을 입었고 곧 차가 멈추게 되자 범인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린 다음 안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부인 장 씨를 끌어낸 뒤 살려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총을 2발이나 발사해 목숨을 뺏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심지어 전과자였습니다. 정형구의 경우 전과 6범이었고 한준이의 경우에도 역시 전과 5범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도 총기 소유가 허가되었던 것인데요. 총을 발사한 주범이었던 정형구에게는 사형을, 그리고 공범 한준이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방관죄만을 인정해 고작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니 범인들의 진술에는 이상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 총을 멀리서 발사했고 그로 인해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김 씨가 먼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차가 멈췄다고 했는데요. 이 진술은 부검 소견과는 완전히 다른 진술이었습니다. 부검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후두부에 난 총상이 범인들의 진술대로 멀리서 거리를 두고 발사된 것이 아니고 매우 근접한 곳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총상 주변에서 화약 잔여물이 발견되었던 데다가 와드라 불리는 물체의 파편들이 피해자의 두개골 내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와드는 엽총과 산탄총의 실탄에 들어가는 물체로서 실탄 내부에 화약과 산탄 사이에 삽입되는 것이며 화약과 탄알의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격할 때는 이 와드도 함께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범인들의 진술대로 멀리서 발사한 것이었다면 와드 파편이 두개골 내부에서 발견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범인들은 자신들의 진술과는 반대로 총을 피해자의 신체에 가까이 대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피해자 장 씨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범인들은 장 씨에게도 2발의 총을 발사했고 한 발은 장 씨의 턱 부분에 발사되었으며 다른 한 발은 가슴에 발사되었습니다. 역시 피해자의 두개골 내부에서도 와드가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접한 거리에서 사격을 당했다는 증거였고 멀리서 사격을 가했다던 범인들의 진술은 완전히 거짓임이 부검을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인들이 밝힌 사건의 원인도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먼저 자신들의 차량을 추월해서 홧김에 범행을 벌였다고 했지만 이건 역시도 범인들의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특히 범인들이 함께 사냥을 나섰던 이유 역시도 주범 정형구의 사업 실패로 인한 기분 전환이 구실이었기에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 김모 씨에게도 총을 여러 번 사격해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점을 보면 이들의 범행은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부분이 있던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CCTV도 거의 없는 시절이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모두 사망했기에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검의는 이러한 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으며 이런 점으로 인해 아마 주범 정형구가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형구는 현재까지도 사형수로 복역 중이며 공범 한준이는 이미 출소를 오래전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 김 씨와 장 씨 부부는 생전에 2딸을 두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고인이 된 김 씨가 택시기사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갔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로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이었던 1999년 1월 17일 두 사람은 기다리던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으며 이틀 뒤인 19일에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계획을 변경하여 삼척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어렵게 결혼을 마치고 난 뒤 떠났던 신혼여행 길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재판이 종료된 2002년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범 정형구와 한준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피고 정형구와 한준이에게 각각 1억씩 총 2억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정형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 배상액을 현재까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돕는 단체 등을 통해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형구에게 사형을 선고할 당시 그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현재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고 가정이 있으니 제발 선처해서 생명만큼은 연장시켜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2022년에 열린 사형제도 위헌 헌법 소원에 정형구가 직접 보조 참가를 해서 사형은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것이며 허용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남의 목숨은 잔인하게 뺏어놓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차피 사형제가 위헌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정영구는 재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로 복귀할 수조차 없는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마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위선적인 행보가 아닐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구의 말대로 정말 본인이 미안하다면 그냥 조용히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비록 사형수지만 무기징역형과 다름이 없기에 이 사건을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10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